점심시간. 거리는 순식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335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흔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식당만큼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커피 전문점들. 어느새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커피를 만드는 사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점심시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커피 한 잔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래도 이제 졸음이 오면서 그때 가장 커피의 쓴맛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피곤하거나 좀 지쳤을 때 커피를 마시면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아해요. 커피를 먹으면 약간 당 섭취가 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일하는데 활력소도 넘치고 더우니까 좀 시원하고 해서 커피를 찾는 것 같아요. 식후 커피 한 잔이 필수인 시대. 그 때문일까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1.8회. 커피가 쌀밥보다 더 많이 먹는 음식으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커피는 대륙을 넘어 인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인류 공용의 차가 된 지 오래인데요. 단순한 기호 음료에서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거대 산업으로 이제는 다양한 문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커피. 악마보다 검고 지옥보다 뜨거우며 키스보다 달콤한 커피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커피의 유래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에티오피아 목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염소들이 빨간 나무 열매를 먹은 뒤 흥분하는 것을 본 한 목동이 호기심에 그 열매를 맛보고 기분이 좋아져 염소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수도승들이 알게 돼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커피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1세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의 예멘으로 전파돼 커피가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12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아랍 도시인 메카, 카이로 등으로 전파된 커피는 특히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7세기에는 드디어 유럽으로 전파돼 베니스, 런던, 비엔나 등에도 커피하우스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커피는 유럽 사회로도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는 브라질에서도 커피를 대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해 세계 커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브라질 커피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19세기에는) 뉴욕 커피 거래소에서 커피 거래가 시작되었고 20세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인스턴트 커피의 발명으로 또 한 번 커피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처럼 커피는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단순한 기호 음료를 넘어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 시기, 요 시기랑 이제 겹쳐서 이제 커피 문화가 확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지역으로 커피가 확산이 되면서 무역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 확산이 되고 오늘날처럼 이제 여러 국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뭐 카페나 이런 커피하우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뭐 인문 사상 이런 것도 이제 토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발전하면서 근대 혁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는 전 세계인의 기호음료이지만 커피나무가 자라는 곳은 비교적 한정적입니다. 세계적으로 남이 25도부터 북이 25도 사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 속하는 60여 개 나라에서 생산되며 이 지역을 커피벨트 또는 커피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설 재배를 통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에서도 커피나무 재배가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곳은 커피의 도시로 잘 알려진 강릉시의 한 커피 농장. 열대 식물인 커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연중 15도에서 25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온실에서는 커피나무의 생육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커피 열매는 연간 500kg에서 1톤가량으로 재배 품종은 코페아 아라비카와 코페아 카네포라 두 가지입니다. 커피 속의 식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지방에 약 40종이 자라지만 코페아 아라비카와 코페아 카네포라를 2대 원종으로 보는데요.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전체 품종의 95%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라비카로 더 잘 알려진 코페아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로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주로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병충해에 취약합니다. 흔히 로부스타라고 불리는 코페아 카네포라는 아프리카 콩고가 원산지로 아라비카에 비해 저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아라비카종 같은 경우는 저희 보통 커피숍에서 드시는 브라질 커피나 콜롬비아나 예가체프 이런 커피를 아라비카종으로 다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커피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나무 잎이 가는 게 아라비카종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굵은 게 로부스타종이고요. 키우기가 로부스타가 좀 더 편하세요. 아라비카종보다는. 커피나무는 심은 뒤 2년이 지나 꽃을 피우고 3년이 지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열매를 맺게 되는데 모양이 과일 체리를 닮아 체리라 부릅니다. 커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열매 자체가 아니라 커피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인데요. 커피 열매에서 외피, 과육, 내과피, 은피를 벗겨내면 보이는 청록색 알맹이가 바로 커피 열매의 씨앗인 그린빈, 생두입니다. 커피 열매에서 나온 생두를 볶은 뒤 갈아서 물을 이용해 그 성분을 추출하면 비로소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커피가 들어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음료가 된 것일까요? 한국에 커피가 처음 소개된 것은 조선 말기에 개화사상가인 육일준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와 쓴 책 서유견면에서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마시던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마신 사람은 고종황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엔 안타까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1896년)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 고종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1년간 지내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 공사인 웨베르에게 처음 커피를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커피라고 합니다. 이후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끝내고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황제는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에는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탕약이란 뜻으로 양탕국으로 부르거나 영문 표기의 음을 빌려와 가베 또는 가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사람들만 즐기던 커피를 일반인도 접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 호텔이 문을 열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도시에 일본식 다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커피는 상류층과 엘리트층의 기호식품으로 확산됩니다. 광복 이후부터는 미군을 통해 들어온 인스턴트 커피가 거래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다방 문화의 전성기였는데요. 한때 다방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지만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방의 인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1956년 지금의 대학로에 문을 연 이곳도 그중 한 곳으로 한국 문단에 걸출한 문인들이 청춘을 보내며 제25호 강의실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 사이에서 다방이란 이름으로 반세기 이상 한 자리를 지켜온 이곳. 1,500장이 넘는 LP판과 턴테이블 등 다방 안 곳곳에는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달라진 것들도 있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방식이 기계식 제조 커피로 바뀌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한층 더 다양해졌습니다. 손님층이 참 다양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뭐 한 80대 후반까지 여러 사람이 오는데 추억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뭐 커피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요사이는 비엔나 커피가 아주 또 유행해갖고 아주 많이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거 이곳에서 청춘의 한때를 보냈던 이들이 추억을 찾아 이곳에 오기도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커피의 맛과 이곳만의 분위기를 그 이유로 꼽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비엔나 커피 먹고 그 맛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역시 맛있고.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데보다는 좀 느낌도 색다르고 좀 제가 원래 올드한 느낌을 좋아해가지고요. 좋은 것 같고 친구랑 얘기하기에도 프랜차이즈보다 조용하고 좀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다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이곳의 커피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이 지난 60년을 꿋꿋하게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더 긴 시간 그 자리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 들어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는 또 한 번 바뀝니다. 1978년 커피 자동 판매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면서 다방을 찾지 않아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비슷한 시기 당시 국내 최대의 커피 회사가 동결 건조공법의 새로운 그거요. 커피를 출시하고 왜 부드러운지 알아요? 세계 최초로 일회용 커피 믹스를 개발하면서 사랑이 든 커피예요. 국산 커피 제조 시대를 맞는 동시에 본격적인 커피 대중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진정한 부드러움. 특히 커피와 크리머, 설탕으로 구성된 커피 믹스는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커피를 즐길 수 있어 그 인기는 오랫동안 계속됐는데요. (1999년)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이 국내에 처음 문을 열면서 인스턴트 커피 1세기였던 국내 커피 시장에도 원두커피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후 수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문을 열면서 원두커피의 소비가 늘고 지금처럼 거대한 커피 시장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100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그래서일까요? 커피에 관한 예찬도 넘쳐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해 커피 광고에도 자주 쓰이던 프랑스의 정치가 탈레랑의 커피 예찬.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나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의 말도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는 커피 칸타타란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많은 인물들이 예찬해온 커피.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곳은 매장에서 직접 생두를 볶는 한 로스터리 카페. 커피 산지의 수확 시기에 맞춰 맛과 향이 살아있는 신선한 생두를 고르는 것이 로스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커피 생두는 농산물이기에 오래된 생두는 시간이 지나며 맛과 향이 떨어지므로 각 산지의 수확 시기에 맞춰 신선한 생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온도인데요. 먼저 20-30분의 예열 과정을 거쳐 로스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서서히 온도를 올려 210도에 이르면 생두를 투입해 볶기 시작합니다. 로스팅 초기에는 흡열 반응으로 생두 자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데요. 생두 자체의 온도가 약 190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며 기기 내부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생두에 고열이 가해지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는 약 15%에서 20% 감소하고 생두 세포 속의 압력이 높아져 부피는 60%가량 커지며 색은 점차 짙은 갈색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무게는 줄고 부피가 늘면서 생두는 분쇄되기 쉬운 상태로 변화해 손으로도 쉽게 부서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캐러멜, 탄소, 휘발성의 향 등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800여 가지 성분이 형성됩니다. 로스팅 시간에 따라 맛과 향, 색의 변화를 8단계로 세분화한 표인데요. 보통 시나몬 로스팅까지는 신맛이 강하고 좀 더 로스팅이 진행되면 생두는 짙은 갈색을 띠게 됩니다. 풀시티 로스팅에 이르면 옅은 신맛과 단맛이 감돌고 프렌치 로스팅 이후에는 신맛은 거의 사라지고 쓴맛이 나타납니다. 로스팅 시간이 길어질수록 쓴맛과 나쁜 향미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로스팅을 끝내고 빨리 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배출된 원두를 휘저으며 찬 공기를 불어넣어 냉각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아무 맛도 향도 없이 그저 딱딱한 씨앗에 불과했던 생두가 까다로운 로스팅 과정을 거쳐 갈색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원두로 탄생했는데요. 원두 역시 식품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보관법이 있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며 산소와 오래 접촉하게 될수록 산패가 진행되어 맛과 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보관하실 때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최대한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원두를 좀 더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원두마다 커피의 품종, 원산지, 로스팅 정도, 가공 방법 등이 다른데요. 이러한 원두들을 혼합해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블렌딩입니다. 원두가 준비되면 추출을 위해 원두를 분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두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서 추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잘게 분쇄된 원두는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향미가 빨리 사라지므로 추출 직전에 분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분쇄는 인력을 사용하는 핸드밀과 전력으로 작동하는 전동식 그라인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원두의 분쇄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커피 맛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가늘어야 되는 거고요. 브루잉이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중력으로 인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굵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추출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추출기구에 분쇄한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가열하거나 침지시켜 성분을 추출하는 침출식과 분쇄한 원두를 필터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투과시켜 성분을 추출하는 여과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추출기구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주전자 모양의 이브릭입니다. 이브릭에 원두가루와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인데요. 가장 오래된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는 비커와 거름망이 달린 뚜껑으로 구성된 기구로 여기에 원두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 추출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고온 고압을 이용해 단시간에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핸드드립은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에 원두가루를 담은 뒤 따뜻한 물을 천천히 통과시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 중 원두가루 안에 수많은 물질이 용해되면서 풍부한 향미의 커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커피들을 먼저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이 커피가 로스팅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로스팅 한 지가 얼마큼 됐는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로스팅이 좀 많이 됐다, 강배전이 됐다라고 하시면 조금 물의 온도를 좀 낮게 가시는 게 좀 더 좋고요. 만약에 로스팅이 좀 더 약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물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가시는 게 좀 더 밸런스 있는 커피를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바리스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교육장입니다. 커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바리스타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인데요. 현재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고 있습니다. 왜 양은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추출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추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커피 제조 수업 중입니다. 커피의 역사가 1000년 넘게 이어지고 관련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커피 머신도 진화해 왔는데요.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물이 매우 높은 압력에 의해 원두가루를 통과할 때 커피의 향을 담당하는 용해성 물질의 대부분과 기름이나 콜로이드 같은 비용해성 물질까지 빨아들이게 되고 높은 압력에 의해 콜로이드와 기름은 미세한 방울로 분해돼 에스프레소의 농도와 향을 더해줍니다. 크레마라는 옅은 갈색의 크림층은 원두에 포함된 오일이 수증기에 노출돼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으로 커피 고유의 향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추출은 기계식 추출 방식이지만 바리스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같은 사양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렸어도 맛과 향이 제각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매장이지만 맛이 다를 경우는 이제 바리스타의 모션이 좀 달랐을 경우에 커피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모션을 했을 때 똑같은 담는 양, 똑같은 템핑, 레벨링 모든 모션이 일관성 있었을 때 일관성 있는 맛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 안에는 보통 800가지가 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중 맛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성분을 살펴보면 정신활동을 자극하는 카페인과
페놀 화합물의 일종인 클로로겐산, 커피의 쓴맛을 내는 트리고넬린, 커피의 풍미와 관련된 카페올과 카페스톨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중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커피의 카페인. 과연 득일까요? 독일까요? 커피는 대표적인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요. 좀 더 장기적인 연구들을 본다면은 심장혈관계 쪽에 대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일부 암, 특히 대장암이나 이런 당뇨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두근두근대는 심기 항진 등의 증상이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밤에는 잠 못 자는 증상도 아주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서너 잔 이상을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추후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산모의 경우에는 하루 7잔 이상의 커피를 계속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400mg 이하, 그중 임산부의 경우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두 커피 한 잔에는 110에서 150mg, 인스턴트 커피 한 잔에는 60에서 108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피만으로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할 경우 성인 기준으로 원두 커피는 3잔, 인스턴트 커피는 5에서 6잔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외에도 커피의 여러 성분과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은데요.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그런 건강상의 목적을 가지고 드시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고 드시고요. 커피에 다양한 나쁜 물질들을 넣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물질이 설탕과 크림, 그리고 담배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최대한 빼고 커피를 즐기신다면 충분히 커피의 큰 장점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커피 전문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문을 연 커피 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5년 49,600개로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비슷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면서 차별화된 커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새로운 커피도 등장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란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상위 7%의 커피를 말합니다. 생두의 재배 환경이 고도, 기후, 토질 등 7가지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300g의 단위 무게당 결점이 있는 커피 콩수가 적어야 하며 고유의 향미와 개성이 뛰어나야 스페셜티 커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커피의 가격보다 2배에서 3배 높지만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업계에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맛보다는 좀 더 특별한 자기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아다니시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때문에 좀 더 특별한 개성을 가진 스페셜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편 여름의 나른함을 깨워주는 커피로 더치커피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내리기 때문에 커피의 눈물, 커피의 와인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요. 더치커피는 차가운 물이나 상온의 물을 사용해 3시간 이상 추출하는 네덜란드풍의 커피로 정식 명칭은 콜드브루입니다. 긴 시간 차가운 물에 우려냈기 때문에 더치커피는 독특한 풍미의 쓴맛이 적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의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커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라떼 아트, 커피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가 캔버스가 되고 스팀 밀크가 붓이 되는 셈입니다. 스팀 밀크의 흐름을 조절해 간단한 하트에서 정교한 나뭇잎 모양까지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떼 아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또 다른 커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려넣은 커피인데요. 정말 커피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이 커피는 바리스타 이강빈 씨가 만든 크림아트입니다. 크림아트가 원래는 그 일본에 커피에다가 색소를 입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라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고 일단 무엇보다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떼아트의 한계성도 있고 그런 맛을 좀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보완하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뻔한 라떼아트 이상으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개발을 하다가 크림아트를 찾게 된 거죠.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점은 라떼아트와 비슷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색과 모양을 표현한 것이 크림아트. 작업 과정은 어떨까요? 스팀 밀크 대신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 휘핑크림과 과일 시럽을 준비합니다.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얹고 과일 시럽을 섞어 색을 만든 뒤 붓과 애칭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한 잔의 크림아트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 실제 메뉴로 판매되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크림아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커피 맛이 안 변할 수 있게 최대한 변하지 않게끔 차가운 커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가운 메뉴로 만들어야 되고 또 위에 올라가는 크림들이 커피랑 잘 어우러지는 크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초코 시럽 혹은 뭐 그레나딘 시럽, 블루 큐라소 시럽 등등은 전반적으로 좀 다크한 계열의 커피와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베이스로 또 깔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레몬 시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너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걔들은 베이스에 넣지는 않고 그냥 포인트로 주는 편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맛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드디어 받아든 한 잔의 커피. 아니, 한 잔의 작품. 색깔이 진짜 예쁘다. SNS에서 이게 유명해가지고 이거를 안 그래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냥 그림 그린 것처럼 라떼 위에 거품 위에 그린다고 듣긴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막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이 너무 신기하고 먹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부드러워. 그 맛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고소한 맛이 나다가 커피 때문에 하다가 우유 맛도 나면서 딱 마지막에 달콤함이 딱 이렇게 하니까 먹기도 아까운데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의 변신은 무죄? 커피잔 위로 어른 얼굴만한 솜사탕을 얹은 이름하여 솜사탕 라떼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네모난 틀에 넣어 얼린 에스프레소에 차가운 우유를 넣어 만든 아이스 큐브 라떼도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름도 생소하고 또 비주얼도 생소하고 해가지고 호기심에 주문을 먼저 하셨다가 드셔보시고 좀 이렇게 매력을 느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드셔본 분들은 계속 주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커피라는 옷 위에 개성 강한 재료를 덧입혀 색다른 맛과 분위기를 내는 커피의 진화. 앞으로도 계속될 듯합니다.
카페 안에 모인 청년들은 커피를 함께 즐기고 또같이 배우는 커피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캔유커피는 원주 연세대학교에 있는 동아리인데 올해 처음 생겼고, 저희는 이제 전문적이진 않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특히 핸드드립을 통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카페 아르바이트로 실력을 다진 회원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직접 핸드드립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표백 필터고 이거는 핸드드립 커피의 매력은 같은 원두에 똑같은 조건으로 커피를 만들어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솜씨 한번 볼까요? 너무 굵거나 너무 가늘지 않게 깨소금 굵기 정도로 간 원두를 준비한 뒤 필터를 깐 드리퍼에 평평하게 올립니다. 90도 안팎의 물을 가운데부터 시작해 원을 그리며 분쇄된 원두가 젖을 정도로만 붓습니다. 30초 뒤 30ml 정도의 물을 부어 1차 추출하고 뒤이어 2, 3차까지 추출하면 핸드드립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 각 회원들도 자기만의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각자 만든 커피에 이름표 대신 번호표를 붙여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최고의 커피를 뽑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오늘 최고의 커피는 누가 만든 커피일까요? 딱히 비결은 없는데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오늘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서 이게 맛있게 내려진 것 같아요. 커피로 만나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 이들이 생각하는 커피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면 정말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 커피를 먹으면 그날 하루가 행복해요. 막 힘이 나고 네, 그래서 그게 커피의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강릉은 동해안을 대표하는 여행지이자 커피의 도시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강릉항에 이르면 예상과 달리 횟집과 숙박업소 대신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커피거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중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 커피거리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곳이라는데요. 강릉항 커피거리 1호점 인선입니다. 명당 자리라 할 수 있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선 풍경과 함께 커피의 맛과 양도 한층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마시던 커피를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시원하고 색다른 것 같아요. 바닷소리도 들려서 좋고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다와 커피,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강릉항의 지금의 커피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8, 90년대에는 여기에는 자판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길카페라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횟집도 없어지고 조개집도 없어지면서 커피숍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거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커피 축제도 개최하게 되었어요. 커피의 도시 강릉에는 커피 박물관도 있습니다. 강릉의 한 커피 기업이 강릉의 커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을 연 곳인데요. 원래 커피 초창기에 가장 많이 먹었던 나라는 터키입니다.
여기 아무도 없죠. 전시관에 따라 커피와 관련한 역사적 지식과 세계의 커피 문화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커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기들을 커피 제조의 단계별로 볼 수 있고 직접 작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커피 박물관은 커피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커피 역사에 대해서 우선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여러 종류의 커피도 시음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커피 축제도 열립니다. 운남성 망시에서 가져온 커피고요. 특히 올해에는 중국과 연계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마련됐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커피 재배지인 운남성의 커피 씨앗을 볼 수도 있고 운남성에서 생산된 생두를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기도 합니다.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올해는 중국 운남성 망시의 국제커피박물관을 개관을 했고요. 개관을 기념해서 중국 운남성 커피를 소개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중국 운남커피를 함께 나누기 위한 행사들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문을 연 국제커피박물관을 통해 대한민국 강릉시의 커피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중국의 커피 도시인 운남성 망시에서 생산한 생두를 수입해 강릉에서 로스팅한 후 역수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커피 교역이 새롭게 시작된다면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가 또 한 번 달라질지도 모를 일. 이를 통해 커피 한류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커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20여 년. 커피는 이제 누구나 흔하게 즐기는 기호음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저마다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커피는 저한테 쉼표인 것 같아요. 네. 커피는 저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커피요? 커피란 저의 동반자죠. 한 잔의 커피, 당신에겐 어떤 의미인가요?